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2년 1회 기출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지구온난화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면 상승은 지역의 특수성에 관계없이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게 발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특수성에 관계가 있고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발생하죠. 다르게. 자, 그리고 나번 오존의 분해 반응을 촉진시켜서 대륙권의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존의 분해가 아니고 생성 반응이라고 그랬죠. 생성 반응. 그리고 기상 조건의 변화는 대기오염 발생 횟수와 오염 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기상 조건의 변화는 대기오염의 발생 횟수와 오염 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라번의 기온 상승과 이에 따른 토양의 건조화는 남반계 생물의 성장에는 영향을 주지만 북반계 생물의 성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기온 상승이 됨으로써 남반계 및 북반계 생물의 성장에도 전부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답은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출제되는 경향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동일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PAN의 구조식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PAN입니다. 먼저 PAN의 약자를 보시게 되면 퍼옥시 아세틸 니트레이트예요. 그럼 여기에서 퍼옥시라는 것은 뭐죠? 산소를 한 개 더 해줘라. 그리고 아세틸이라는 것은 CH3CO 그리고 니트레이트라는 것은 NO2입니다. NO2. 자, 따라서 아세틸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CH3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CH3로 시작해야 되니까 CH3 C가 한 개, O가 세 개. 하나, 둘, 셋. NO2. 자, 그러면 구조식으로 바르게 된 것은 나번이죠. 자, 그리고 벤젠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PBG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벤젠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PBGN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C2H5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프로 프로피오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ppn이라고 합니다. ppn. 답은 ppn.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중에서 라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라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무색무취의 기체로 액화시 푸른색을 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무색무취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무색무취면서 액화가 된다 하더라도 색깔을 띠지 않습니다. 화학적으로 거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죠. 다시 말해서 안정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체에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듐의 핵분열 시 생성되는 물질은 반감기가 3.81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가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돈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로 색깔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색, 불변의 법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할 때 대기 상태는 자, 온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건조단열선하고 동일한 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조단열선을 기준을 했을 때 건조단열선 RD를 기준했을 때 실측 기온 감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역전이나 안정이라고 하면 건조단열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실측 기온 감률이 기울고 있죠. 반면에 불안정이라고 하면 건조단열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기울게 되는 선을 불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안정 같은 경우에서는 건조단열이 실측 기온 감률보다 큰 상태죠. 그래서 중립은 R과 RD가 같은 상태. 그리고 역전 같은 경우에서는 R과 RD 중에서 RD가 큰 상태. 과단열 같은 경우에서는 R과 RD 중에서 R이 큰 상태죠. R이라는 게 실적 기온 감률, RD는 건조단열선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자, 문제 5번.
흑체의 표면 온도가 1500K에서 1800K로 증가했을 때 흑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몇 배가 되느냐고 그랬어요.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 우리가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에서 에너지 E라는 것은 시그마 T의 4승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온도의 변화가 나와 있으니까 에너지는 온도를 기준하게 되면 절대 온도 4승의 비례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처음 주어진 1500K의 4승분의 변화된 1800K의 4승을 하게 되면 2.07배란 에너지의 변화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자주 나오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자, 문제 6번. 스몰 NOx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스몰 NOx라는 것은 온도적인 측면의 NOx.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료를 연소했을 때 연소용 공기를 주입을 하죠. 그 연소용 공기가 고온의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번에 연소 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의 대부분은 NO와 NO2죠. 자, NO와 NO2고 NO가 차지하는 양이 90%, 반면에 NO2가 차지하는 양이 10% 정도 됩니다. 반면에 대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화합물은 NO와 NO2를 보면 NO2가 절대적이죠. 왜? NO가 대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NO2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소와 질소가 결합해서 NO가 생성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소는 가연 성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연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NO의 생성량은 어때요? 자, 우리가 고온 연소에서 질소산화물이 나오죠. 특히 NO와 NO2 같은 경우에서는 고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NO의 생성량이 어떻게 돼야 되죠?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해야 됩니다. 라번에 발생원 근처에서 NO와 NO2의 비가 크지만 발생원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비가 감소한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발생원 근처에서는 NO와 NO2의 비가 크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NO의 방출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발생원에서 멀어지게 되면 뭐가 많아지죠? NO가 NO2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이 NO에 비해서 NO2가 크니까 값은 어떻게 되죠? 작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답은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연기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지붕형은 상층이 안정하고 하층이 불안정한 대기에서 유지됐을 때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자, 상층이 안정이고 하층이 불안정해요. 자, 여기서 연기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굴뚝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역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상층이 안정해요. 자, 역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연기 자체가 어디로 흘러내려가죠? 위로는 못 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자, 이렇게 형성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훈정형이라고 그러죠. 훈정형. 그래서 가번에 대한 설명은 훈정형이죠. 반면에 지붕형 같은 경우에서는 반대로 일어나요. 지붕형 같은 경우에서는 자, 아래쪽에서 하층에서 역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역전이 없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 현상을 우리가 지붕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붕형 같은 경우에서는 하층이 안정이고 상층이 과단열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환상형은 대기가 불안정할 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대기가 불안정했을 때 환상형 또는 파상형이라고 그러죠. 자, 동일하게 연기의 모양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불안정하니까 바람에 따라서 연기가 움직이는 거죠. 반면에 원추형이라는 컨닝형은 단면 분포가 전형적인 가우시안 분포. 가우시안 분포가 뭐죠? 정규 분포죠. 정규 분포. 따라서 중립일 때 발생하죠. 연기의 모양을 보게 되면 자, 중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끝이 벌어지면서 흘러가는 연기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번 부채형은 하늘이 맑고 바람이 약한 안정한 상태에서 잘 발생하며 상하 확산폭이 적어서 굴뚝 부근 지표의 오염도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채형 같은 경우에서는 끝이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끝이 이렇게 모아지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안정한 상태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 같은 경우에, 연기의 모양 같은 경우에서는 안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답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 8번. 대기오염 모델 중에서 수용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수용 모델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어떤 모델과 여러분들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분산 모델과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용 모델의 장단점, 분산 모델의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가번에 보면 오염 물질의 농도 예측을 위해서 오염원의 조업 및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수용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오염 물질의 농도 예측을 위해서 오염원의 조업 및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가 어때요? 정보가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보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 새로운 오염원이나 불확실한 오염원과 불법 배출 오염원을 정량적으로 확인 평가가 가능하죠. 그리고 오염물질의 분석 방법에 따라서 현미경 분석법, 그리고 화학 분석법으로 구별할 수 있고 측정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므로 시나리오 작성이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게 돼요. 따라서 수용 모델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 모델과 분산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노트에 정리를 해서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피크의 확산 방정식의 기본 가정으로 틀린 것은, 자, 피크의 확산 방정식에서 기본 가정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편이죠.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없는 정상 상태입니다. 그리고 풍속이 높이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조건 자체는 없죠. 그리고 오염물질이 점원에서 계속적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한 오염물질의 주 이동 방향은 주로 어디죠? X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정 조건을 한 개를 더 집어넣으면 풍속은 X, Y, Z 좌표 시스템 내에서 어느 점에서든지 일정하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조건과 관계없는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악취 물질 중에서 최소 감지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자, 최소 감지 농도가 가장 낮다. 최소 감지 농도가 가장 낮다는 것은 뭐냐면 냄새 자체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악취성 물질 중에서 냄새가 강하게 형성되는 물질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개론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악취가 가장 강하게 형성되는 것은 주로 황화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보기가 달라진다고 해도 답이 되는 황화수소는 항상 동일하게 출제되니까 황화수소가 최소 감지 농도가 가장 낮다. 다시 말해서 악취가 가장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죠.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죠. 그래서 하수구, 여름에 하수구를 지나갔을 때 나는 냄새가 황화수소 냄새죠. 주로 이제 하수도에서 나는 것은 현미성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에 대한 냄새가 되겠죠.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 CO2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CO2는 이산화탄소입니다. 항상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작용과 연관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봄과 여름에는 대기 중의 CO2가 최소,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는 가을과 겨울에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가 최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기 중의 CO2 농도는 여름에 감소하고 겨울에 증가한다. 맞죠? 여름에는 광합성 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CO2를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반면에 겨울에는 광합성 작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CO2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기 중의 CO2 농도는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인구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대기 중의 CO2는 바다에 많은 양이 흡수되나 식물에게 흡수되는 양보다 적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50% 예를 들어서 CO2가 팁에도 있는 것처럼 배출이 돼요. 그럼 50%는 대기 내에 축적되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대부분이 바다에 흡수되고 일부만 육지 식물에 흡수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다, 해양을 우리가 CO2의 저장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CO2의 저장고는 대기가 아니고 바다예요. 왜 그러냐면 대기는 축적되게 되면 축적되는 시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소멸이 돼요. 대신에 바다에서는 항상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녹아 있기 때문에 CO2의 저장고는 바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식물에보다는 바다에 훨씬 많은 양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기 중의 CO2 농도는 약 410 ppm 정도이다. 따라서 답은이죠. 그래서 CO2의 농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실내 공기오염 물질 중에서 성면의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성면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그러면 설명하는 성면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성면의 95%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백성면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섬유다발의 형태로 가늘고 잘 휘어지며 이상적인 화학식은 Mg3, Si2, O5, OH4이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백성면이 가장 핵심이죠. 우리가 백성면을 뭐라고 해요? 크리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가번입니다. 백성면은 크리스타일, 가번이 정답.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남원에 있는 아모사이트를 갈색면, 그리고 답안에 있는 사프나이트를 점토광물, 라번에 크로시드라이트를 청성면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백성면과 크리스타일을 연관을 지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일산화탄소가 436ppm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의 혈중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농도가 1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혈중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농도는 베타 곱하기 1-2의 마이너스 시그마 T 그리고 곱하기 CO의 농도로 나타내죠. 자, 베타는 0.15% per ppm, 시그마는 0.402 per hour, 그리고 CO의 농도의 단위는 ppm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혈중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여기 있죠. 혈중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10%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베타라는 값은 0.15% per ppm, 1-2에 시그마라는 것은 여기서 0.402 per hour죠. 그리고 T. 그런 다음에 CO의 농도가 지금 얼마죠? 436 ppm이죠. 따라서 간단하게 시간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풀게 되면 쉽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침강 역전은 고기압 기류가 상층에 장기간 체류하며 상층의 공기가 하강해서 발생하는 역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침강성 역전은 일단은 고기압 중심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약한 바람이 아래쪽으로 불게 되죠. 그래서 침강형 역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강 역전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에 오염 물질이 장기 축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침강성 역전이 이제 우리가 피해를 주려고 하면 특징이 뭐냐면 장기간에 발생한다는 거죠. 반면에 복사성 역전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간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답은 복사성 역전은 주로 지표 부근에서 발생하므로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준다. 맞죠? 지표에서 일어나는 역전. 그래서 지표 역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복사성 역전, 공중 역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침강성 역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답은 복사 역전은 주로 구름이 많은 날, 일주일 후에 겨울보다는 여름에 잘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복사성 역전이 일어나는 시간대로 보면 밤에서 이른 새벽이에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 밤에서 이른 새벽까지 주로 발생하는 게 복사성 역전이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납은 주로 조혈 기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갑은 일반적으로 납 중독 증상으로는 헌터 루셀 증후군으로 일컬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은 질환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답을 찾기가 쉬워요. 자, 헌터 루셀 증후군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물질에 누출됐을 때 또는 어떤 물질에 중독되었을 때 일어나죠? 수원이죠. 그래서 수원에 중독되게 되면 헌터 루셀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또 공해병이 하나가 있죠. 미나마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문제가 좀 쉽게 출제되는 거죠. 그리고 납중독의 해독제로는 CA-EDTA, 페니실아민, DMSA 등을 사용한다. 답은 헤모글로빈의 기본 요소인 포르피린 고리의 형성을 방해해서 빈혈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답은 세포 내의 SH기와 결합해서 햄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포함한 여러 효소 작용을 촉진을 하는 게 아니고 방해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방해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 조혈 기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납입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성 강우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돼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산성 강우는 pH가 얼마죠? pH가 5.6 이하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이 값은 대기 중에 갈로가 강우에 포함되어 있을 때 나타내는 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강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과 정의를 나타내느냐면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의 농도와 강우의 농도가 평행이 되는 상태. 그 말은 강우에 CO2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5.6과 CO2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 원인 물질은 산성의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강산 H2SO4, HNO3, HCl. 그래서 황산은 우리가 황산화물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죠. HNO3는 질소산화물, 그리고 HCl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산성비에 대한 정리를 해줬으니까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에 보시면 굴뚝의 반경이 1.5m, 실제 높이가 50m, 굴뚝 높이에서의 풍속이 180m/m일 때 유효 굴뚝 높이를 24m 증가시키기 위한 배출가스의 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공식이 주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24m를 증가시킨다고 그래요. 그럼 24m가 뭐가 될까요? 지금 공식에서 주어지는 델타 H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경이라는 게 1.5m니까 직경이라는 값이 얼마죠? 3m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값은 VS를 계산하죠. VS. 그리고 풍속이 얼마죠? 풍속이 180m/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 조건에서는 실제 높이는 이 문제에서 관계가 없어요. 그죠? 왜? 델타 H가 24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델타 H 24m, 그리고 VS를 계산해야 되고 풍속이 180m/m인데 VS의 시간 단위가 세크로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을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을 해줬죠. 자, 그리고 직경은 반경이 1.5m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직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VS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16m/s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 조건에서 24m를 이렇게 안 준다면 유효 굴뚝 높이가 주어져 있고 지금처럼 실제 높이가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델타 H는 유효 굴뚝 높이에서 실제 높이를 뺀 다음에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델타 H를 여러분들이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상 50m에서의 온도가 23도씨, 지상 10m에서의 온도가 23.3도씨일 때 대기 안정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실측 기온 감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델타 G라는 것은 뭐냐면 고도차, 델타 T라는 것은 온도차예요. 그러면 고도를 보시게 되면 50m와 10m로 주어졌죠. 그래서 높은 고도 50m에서 10m를 빼요. 그러면 온도도 마찬가지 50m에서 온도가 23도고 10m에서 온도가 23.3도씨예요. 그러면 23도씨에서 23.3도씨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m당 온도의 변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100m로 나타내니까 100m당 온도로 우리가 나타내요. 그러면 이 실측 기온 감률이 R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조 단열 감률이라는 게 뭐냐면 RD죠. 그 근조 단열 감률은 기준치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100m당 0.97도씨 또는 0.98도씨로. 자, 그럼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하면 어떤 값이 큰 거죠? 근조 단열선이 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은 거는 기온이 하강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기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교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보면 근조 단열 감률이 실측 기온 감률에 비해서 큰 값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안정도는 어떻게 되죠? 안정한 쪽으로 이동하죠. 근데 그 값 차이가 조금만 나요, 조금. 그래서 약한 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안정도 되고 또 일부는 우리가 약한 불안정이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보통 약한 안정, 미단열이 정답으로 우리가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미단열이라는 자체가 약한 안정이나 약한 불안정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다음은 탄화수소가 관여하지 않을 때 이산화질소의 광화학 반응을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이다. 기억년에 알맞아 분자식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NO2가 햇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광분해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NO와 O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O라는 원자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O3라는 오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NO와 O3가 결합을 하게 되면 NO2. 자, 여기서 NO2가 되면 O는 산소 분자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오존,
니은은 NO가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황산화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가번 SO2는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강하며 표백제로 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황산가스는 부식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나번 황합류 광석이나 황합류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한다. 답은 일반적으로 대륙권에서는 광분해하지 않습니다. 아황산가스는 대륙권에서 광분해가 하지 않는 물질. 라번에 대기 중에 SO2는 수분과 반응해서 SO3로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SO2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자, 여기 반응을 보세요. S가 SO2가 되면 SO2는 수분과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SO3가 돼요. 반면에 SO3는 수증기와 결합해서 H2SO4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경우로 봤을 때 SO2는 주로 수분보다는 산소하고 결합을 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79%, 수소가 14%, 황이 3.5%, 산소가 2.2%, 수분이 1.3%로 구성된 연료의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고위 발열량을 듀룡식은 우리가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위 발열량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0 9H 플러스 W라는 식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고위 발열량이 없어요. 그래서 듀룡 공식을 이용을 해서 먼저 고위 발열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저위 발열량을 계산해 주는 거죠. 자, 그럼 고위 발열량 구하는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듀룡 공식에서 고위 발열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8100C 플러스 34000H 마이너스 8분의 0 플러스 2500S. 그러면 C 자리에 탄소가 79%니까 0.79, H 자리에 수소가 14%니까 0.13, 그리고 산소가 2.2%니까 O 자리에 0.02, 그리고 S 자리에 3.5%니까 S 자리에는 0.03을 대입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11,153kcal/kg이라는 고위 발열량의 계산이 돼요. 자, 따라서 계산된 이 값을 어디다가 대입하는 거죠? 고위 발열량 자리에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위 발열량은 11,153kcal/kg이라는 듀룡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600, 9H라는 값이 14%니까 0.14. 그리고 W라는 수분이 1.3%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0.013을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저위 발열량은 1389.2kcal/kg이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저위 발열량을 원소 분석법에서 저위 발열량을 구하는 식이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0 9H 플러스 W라는 식을 쓰는데 문제 조건에서 고위 발열량이 없다고 하면 듀룡 공식에 의해서 고위 발열량을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듀룡 공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는 식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입니다. 액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먼저 가번을 보면 인화 및 역화의 위험성이 크다. 액체 연료의 가장 큰 특징이죠. 고체 연료에 비해서 저만화 소화 및 연소 조절이 어때요? 버튼 한 개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연소 온도가 높아서 국부적인 과열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국부 과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꽃이 닿는 부분에 온도가 지극히 올라가는 현상을 국부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액체 연소 연료에서 가장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자, 그다음 고체 연료에 비해서 단위 부피당 발열량이 크고 계량이 용이하다.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틀린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 연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거와 국부 과열이 일어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공학에서 사용되는 무차원수 중에서 뉴젤트 넘버의 의미는, 자, 여기서 뉴젤트 넘버의 의미라는 것은 그냥 정의를 묻고 있기 때문에 대류의 열 전달과 전도의 열 전달의 비를 나타내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류 나누기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기억을 했을 때. 그래서 뉴젤트 넘버는 대류 나누기 전도의 비,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연료 중에서 CO2 max가 가장 큰 것은 CO2 max는 두 가지로 계산하죠. 원소 분석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가스량을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CO2 max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답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CO2 max의 값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은 고로가스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공인비는 공기와 연료의 질량비로 정의되며 예혼합 연소에서 많이 사용된다. 자, 등가비가 1보다 커요. 등가비가 1보다 크다는 소리는 뭐가 되는 거죠? 등가비가 1보다 큰 경우에서는 연료가 과잉이에요. 자, 연료가 과잉이면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발생하죠? CO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질소산화물은 감소해야 됩니다. 다음에 등가비와 공기비는 어떤 관계? 역수 관계입니다. 역수. 역수 관계니까 반비례죠. 그리고 최대 탄산가스율은 실제 서변소 가스량과 최대 탄산가스량의 비율이다. 여기서 실제 서변소 가스량이 아니고 이론 건전서 가스량이 되는 GOD를 기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